이번 주제는 이제 추측에서 예측을 건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추측, 감, 경험, 어림짐작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쓰긴 한데 어느 거든지 좋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그런 방법들 다 사용하는 거고요. 그런 방법들 사용해서 어쨌든 뭔가를 미래를 맞추거나 현재를 조정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항상 늘 잘 맞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좀 더 잘 맞추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욕심인데, 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경험을 하면은 내가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을 수도 있고, 정답만 따라왔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험에 의해서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표현하려고 하면은 남한테 설명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내가 직접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뭐 보통 그런 게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제조업에서는 가능하면은 통제되는 조건, 가능하면은 같은 방식의 제조를 계속 반복해야 품질이 안정화되고 생산성이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볼 거냐,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고요. 그래서 제가 딱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파트는 대충 여러분들이 제조업에서 겪고 있는 이야기, 이거 되게 짧게 할 거고요. 뒤쪽 파트는 AI라는 기술을 가지고 실제 제조업에서 예측을 어떻게 써서 하는 것이며 그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뭐 요 이야기에 시간을 조금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제조업에서 에너지 많이 쓰고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 이제 이슈가 좀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에너지 비용도 특히 이제 전기요금도 이번에 좀 안 올리긴 했던데 이슈가 있어서 전기요금들, 에너지 비용들 되게 여러분들 많이 고민해 가지고 있을 거고, 실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안 보이는군요. 네. 전략을 해보겠다고 하긴 하지만 딱히 뭐 방법이 없습니다. 뭐 이런 고민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조업에서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PQ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이라는 게 설비가 가지고 있는 생산 역량 플러스 그 설비를 오퍼레이션 하시는 분들의 역량이 포함되는 건데, 인력 구조 변화가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인력 구조 변화가 이제 생기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PQ 시대를 하면서 관리하고자 했던 지표들, 생산은 좀 높였으면 좋겠고, 퀄리티는 좀 안정화시켰으면 좋겠고, 또 안정화시켰으면서도 가능하면 안정화의 분포가 위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생산의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비용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이제 에너지의 낭비를 줄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분량을 줄여서 자재 낭비를 줄이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좀 줄였으면 좋겠고, 생산의 어떤 딜리버리, 납기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숙제들을 가지고 있고 계속 하긴 하지만 꾸준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늘 이제 개선해야 될 이슈들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력적인 측면에서도 전통적으로는 조직이라는 게 이제 피라미드 구조를 가집니다. 저연차가 좀 많고 고연차가 적으면서 이제 고연차를 가지고 좀 줄어드는 피라미드 구조인데, 지금 제조업 현장에 가보면은 고연차들하고 저연차들하고 중간에 허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연차들을 원래 오래 계셨던 분들이 회사에 꾸준히 이제 회사의 생산성을 유지해 주시는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고, 저연차는 말 그대로 외국 노동자들 들어와 가지고 기술은 높지 않은데 어쨌든 사람이 뭔가 해야 되는 작업들을 채워주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이슈로서 이제 발생할 거냐면은, 보통 사수 조수 관계를 가지면서 조직 내에서의 역량이 전수되어져 오잖아요. 그게 조직 내에 계속 유지가 되고 또 후배들이 더 발전시키고, 이게 기본적인데 지금은 이제 조수가 없는 상태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뭐 부장님인데 아직도 과장 때 하는 일을 일부 들고 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좀 더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내가 은퇴하고 나면 내 하던 일 누가 맡아서 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 이 고민들 되게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뭐 5년, 3년, 뭐 길어야 10년. 그래서 요 시간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이 개입해서 하는 일들을 다른 방식으로 좀 충분히 좀 대체를 해놓지 못하면은 우리의 생산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게 뭐 자동화라는 이야기도 하고 AI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체계화, 시스템화 해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스템화라고 하면은 뭐 단어가 영어니까, 근데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두 개의 중의적인 표현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IT 시스템으로서의 시스템화, 뭐 MES가 도입되고 분석 시스템이 도입되고 AI가 도입되고 하면서 IT 시스템으로서의 시스템화가 있고, 또 하나는 공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노하우,
그런 체계들을 이제 작업자 또는 근무자의 머릿속에만 있던 안목지라 그러죠. 그런 지식들을 이제 형식지화시키고 명문화시켜서 어떻게 유지할 거냐, 또 그게 우리 일하는 방식에 어떻게 넣어놓을 거냐, 뭐 이런 숙제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만 해야 되는 숙제들을 좀 가지고 있죠. 어쨌든 뭐 제조업들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원가 이슈, 노동 이슈에서 뭐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야 될 이슈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쟁이 되게 치열해지다 보니 새로운 기술을 계속 개발해야 될 방법도 있습니다. 제조업 기술. 그래서 뭐 앞서 뭐 로봇 사례나 이런 것들은 제품은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사람을 어떻게 대체할 거냐, 뭐 이런 좀 관점이었다. 그러면은 지금 제조업들이 받는 도전 중에 하나는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생산해도 되는 거냐에 대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탄소 중립 이슈도 있고요. CO2 좀 그만 발생시키면서 또는 적게 발생시키면서 생산해 보셔야 하는 것도 있고, 환경적인 이슈,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이슈,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해야 된다, 그런 게 있는데 대기업들도 되게 힘들어하는 영역이어서 중견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공정이 개선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있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쟁이 많이 심화되다 보니 특히 이제 두 번째 파트에 수출하시는 기업들은 이제 EU가 탄소 국경세, 탄소 국경 조정제도 뭐 정확한 그런 명칭인데, 그 제품을 다른 나라에다가 수출하고 수입할 때 관세를 매기잖아요, 세금. 그것처럼 이 제품을 생산할 때에 CO2를 얼마나 발생시키느냐를 보고 CO2를 발생을 많이 시켰으면은 CO2에 해당되는 것만큼 관세를 매기겠다는 컨셉입니다. 여기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환경을 생각해서 CO2가 적게 발생하게 생산을 하면은 원가가 좀 더 들어가지 않냐. 그럼 제품이 조금 높아야 되는데 원가 낮춰서 싸게 팔려고 하다 보니 환경에다 악영향을 미치면서 생산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EU가 발효한 거는 좀 됐고, 이제 6개 품목, 우리나라에 뭐 처리강에는 이제 좀 일단 아직 큰 것들 6개 품목이 저기 적용되고 있고, 자동차 쪽 가면은 이제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가 이렇게 말려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자동차는 제품 속에. 그래서 이제 막 압박들을 받고 있는 그런 추세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마치 그런 이슈들이 있긴 한데, 공정들마다 안고 있는 숙제가 좀 있고요. 그 숙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쪽도 있고, 생각보다 쉽지 않은 쪽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바꿔볼 수 있을 거냐, 이게 이제 기업들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왼쪽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선형경제, 자연에서부터 그 원재료를 채굴해서 제품을 쭉 만들고 폐기시켜버리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식이었고요. 요즘은 이제 리사이클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죠. 이거 이제 순환경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환경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면은 그게 개인 소비재든 기업에서 썼던 것든 제품을 사용하고 나면은 그 제품을 적절하게 재활용하는 리유저가 있고요. 재사용이죠. 재사용이 있고, 리사이클은 그걸 다시 제로 단계로 되돌려서 만드는 거지. 리사이클이 되거든요. 두 개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우리 옷은 이제 분리수거해서 주면은 리유저에 가깝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철 같은 제품들. 철 같은 제품들은 주면은 녹여서 다시 샘물 상태로 돌려서 하는 리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 또 기업들이 받는 숙제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탄소에 대한 이슈들. 그래서 이게 뭐 우리 회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직접 소비재를 만드시는 쪽도 있을 거고, 다른 기업의 부품으로서 납품하시는 케이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제품을 생산한 다음에 판매를 할 때 이제 이걸 우리 원가나 원산지 증명하듯이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는지 증명을 붙여서 보내야 되다 보니 곧 이제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영남의 일이라 이렇게 이제 무시하는 것만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뭐 또 유럽에서는 수출할 때 여러분 아마 혹시 수출 직접 하시는 기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출 송장 보내잖아요. 뭐는 수출하는 거에 대한 송장도 보내고 제품에 대한 사양수도 보내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어떤 요구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냐면, 이거 종이 문서로 보내지 말고 전자 문서로 보내세요. 그럼 이제 PDF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자 문서는 그냥 물리적인 종이를 디지털 파일로 바꿨다, 이 전자 문서가 아니고
파일을 주면은 컴퓨터가 읽어서 내역을 해석할 수 있는 구조화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표현하면 머신 리더블 한 도큐먼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거 딱 주면은 그 스펙을 공급받는 쪽에서 파일을 주르륵 읽어가지고 요 생산할 때에 어떤 상태였고 재료는 뭐였고 그때 품질 상태는 뭐였고, 예를 들어서 부품 그 원자재는 뭐뭐를 섞어서 만들었고 이런 정보를 디지털로 쭉 붙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 DPP라고 부르는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요거를 좀 받고 있고 원활하게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받는 압박이, 제가 그 탄소 트래킹 이슈가 생길 거라고 했는데 컨셉을 이렇습니다. 원 내용이 영어였어요. 제가 영어로 적었는데, 크레디트 하면 요람이잖아요, 요람. 그래서 원 재료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그레이브 하면 이제 무덤이니까는 무덤까지. 그래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제품이 생산돼서 원 재료에서부터 제품까지 쭉 가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서 어디까지 담당하느냐, 이런 게 여기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빵에서 철강석 캐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샘물 만들고 자동차 만들어서 팔는 것까지 한다 그러면 한 기업이 다 하겠지만, 그런 기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일정 영역만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다 그러면은 원 재료에서부터 이제 금속 제품 출하까지 하기 때문에 크레이드 투 게이트. 그럼 철강석을 받아서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게이트 투 그레이브. 근데 우리는 반제품을 만든다. 그러면은 게이트 투 게이트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CO2 입장에서는 이제 스코본이 우리 회사가 제품을 만들 때 발전시키는 CO2, 스콥2는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사와야 되잖아요. 가스든 전기든 하면 거기에 붙어 있는 CO2, 스콥3는 이제 제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올 때까지 붙어왔던 거, 우리가 줄 때까지 붙어왔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마 소프트웨어 공급하시는 쪽이나 컨설팅 하시는 쪽에서 깊이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 이제 컨셉만 좀 이해하시면은, 우리는 제조업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우리 기업의 공정은 대부분 스코어 1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에서는 어떻게 이걸 좀 전략할 수 있을까, 또 전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속 압박을 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화도 하고요, 뭐 그걸 가지고 스마트 공장도 한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 예전에 개그 프로처럼 이게 최선입니까? 이제 이런 것처럼 지금까지의 의사결정 방법이 정말 최선을 하고 있느냐, 이제 요 이야기를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제조업에서의 이런 이슈들을 대응하기 위한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요. 제조업이라는 걸 되게 단순화시키면은 원료 조건에다가 가공 조건을 이제 적절하게 제어하면은 제품 조건이 나오는 거죠. 기본 똑같습니다. 구조는, 컨셉은. 근데 실제로 그러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자동 제어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은 보통 셋 밸류라 그러면은 자동 제어의 설정값, 그리고 이제 뭐 MV 매니플레이션 레이트라 그러면은 그 밸류라 그러면은 자동 제어가 실제 설비를 제어하는 거, PV는 그래서 설비가 동작된 상태, 보통 요걸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자동 제어는 요 정도 선에서 계속 자동 제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게 뭐 작은 설비일 수도 있고 큰 설비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구축해 놓은 제품들이 돌아가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들어오는 원재료의 품질이 조금씩 변하는데 이걸 매번 측정하지 않는다, 못한다, 둘 다 있습니다. 이건 비용과 시간이 시되는 거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스펙 문서만 받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앞에서 품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우리 품질이 딱 좁은 점으로 모여서 나가지 않는데, 우리한테 제품을 또는 반제품을 공급해주는 쪽도 딱 좁혀진 품질이 들어올 일은 사실은 만무하거든요. 그래서 품질의 그 변동성이 좀 있죠. 그리고 우리도 제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외란이 있습니다. 외란은 뭐 날씨 이슈도 있을 수 있고, 장비가 노후화되기도 하고, 또는 오퍼레이션 작업자가 좀 실수하기도 하고, 또 교대반이 있으면은 뭐 4조 3개를 한다 그러면은 교대반마다 일하시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조금씩 달라서 기록되어져 있는 데이터만 보면 어느 게 정답인지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리하는 데다 각각 비유를 드려야 되는데요.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조금 싱거우면은 오전반에서 근무하시는 반장님은 소금을 반 스푼 넣게 만들고요. 오후반에 근무하시는 반장님은 한 2분만 더 끓여봐봐, 조리면 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는 제품의 염도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오퍼레이션이 다르단 말이에요, 실제로. 물론 염도도 조금씩 변동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최적제를 할 수 있지?
뭐 이런 이슈들. 그리고 품질 관점에서는 지금은 여기 이제 제어에 사용되는 값들은 대부분 이런 측정기가 달려 있죠. 달려 있는데 품질과 관련되어 있는 온라인 측정기가 거의 없습니다. 품질은 제품 생산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샘플 제시할 수도 있고 완성품 단계에서 샘플 제시할 수 있는데 샘플 제시해서 검수 단계를 거치거나 아니면 사내에 있는 실험실에 보내서 실험실 장비를 측정해야 품질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보니 지금 공중에서 제어가 정말로 품질을 보면서 제어하고 있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이슈가 항상 있죠. 그래서 이제 AI를 가지고 이제 불확실한 상태를 자동으로 추출하려면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은 지금 개척되지 않는 품질을 AI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측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컨셉인데요. 같은 시간선 상에 있으면서 물리적인 개측기가 없어서 측정하지 못하는 정보, 요에 대한 그 개측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한 예측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쭉 흘러가서 실험실에 가면은 실험실에서 이제 측정해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품 라인이 다 흘러가 버리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알 수도 있지만 그 정보를 지금 알 수 있다면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할 수가 있잖아요. 라인에. 그런 관점에서의 계측이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품질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공정인데 여러분 천장에 보이시는 이 전기 조명 같은 경우에는 어두우면 켜면 적시 켜지고 끄면 적시 꺼집니다. 관성이 없어요 거의. 액션에 빨리빨리 대응하는데 종종 많은 공정의 설비들이 이 설비에 관성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관성이. 그래서 뭐 제어를 입력을 넣는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확 올라가지도 않고 끈다고 해서 툭 떨어지지 않아요. 제어를 좀 하면은.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 가열하는 퍼니스라든지 우리 사무실에 쓰는 에어컨들 밖에 나갔다 들어갔는데 더워서 24도 맞춰도 24도 금방 시원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액션 취합니다. 시원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한 17도나 18도 정도를 낮춰가지고 좀 강하게 바람을 이제 불어넣었다가 시원해지면 다시 돌려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에어컨이라는 자동제어 설비가 있긴 하지만 사람이 의사결정에 관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조 시스템은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이제 제어기는 단순 피드백 제어를 하는 게 대부분 많다 보니까 개척 안 되는 정보나 공정의 피드백 부프가 되게 긴 것들 잘 제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품질에 대한 AI 예측, 공정 상태에 대한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하면은 미래에 대한 품질에 대한 이슈. 그러면은 제가 불확실성은 원재료에서도 있고 오퍼레이션에서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제품의 품질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매처 다양화 때문에 A라는 회사에서도 자재가 들어오고 B라는 회사에서 자재가 들어오는데 이거 생산해보면 똑같지 않거든요. 납품하는 고객에 따라서 좀 까다로운 고객한테 갈 때는 좀 A사 제품으로만 좀 생산해보세요 라고 할 때가 있고 좀 괜찮은 고객은 뭐 적당히 재고 있는 거 보고 쓰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 방법입니다. 그 말은 A사 제품은 편차가 좀 적게 들어온다는 얘기고 B사 제품은 좀 흔들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스펙 문서는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오퍼레이션 하시는 분들이 기준을 못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AI는 품질은 우리가 어쨌든 측정을 하고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나중에 양품이나 불량이나 알게 되고 측정도 해보고 공정 조건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역으로 이제 들어오는 제품들의 품질도 요거는 이제 확률 분포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AI가 제어를 이제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 사례를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이제 그 철강 쪽에 열 처리하는 공정인데 여기는 이제 품질 예측, 공정 상태 예측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은 가운데 빨갛게 보이는 게 이게 열 처리하는 론데요. 철강사로 보니까는 여러분들 회사에 갖고 있는 거보다 좀 큽니다. 저게 키가 한 4, 5층 정도 되는 큰 설비인데요. 요 정도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키가. 그래서 이제 여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른쪽에 두루마리 휴지처럼 생긴 게 이제 강철 판입니다. 이렇게. 한 10톤, 20톤 나갑니다. 저거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열 처리를 해가지고 열 처리가 끝나고 나면 도금하고 다시 둘둘둘 말아가지고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포장하고 그 자를 때 이제 샘플 채취해가지고 실험실 보내는 거죠. 그 실험실 보내면은 한 4시간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일일이 쭉 밀려 있으니까. 그러면은 생산이 이미 다 지나가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요구사항은 뭐 있냐면은
실제 물리적인 품질 측정기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인데 AI가 품질을 좀 예측해주면 좋겠다. 이제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어. 물론 미래에 알 수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미 쓸모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알고 싶다. 그럼 이제 그 품질을 예측해보면은 지금 공정 상태가 굿인지 노굿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품질을 보면은 이제 품질 상태를 보고 공정을 어떻게 조정하면 되느냐. AI를 보면은 품질 예측하는 모델 하나 들어가고 공정을 제어하는 모델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AI가 사용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설비가 일본 설비가 이제 들어가 있는 한국 기업인데 일본 설비의 AI 서버가 DCS에 이제 다이렉트로 컨트롤 해가지고 공정 제어를 바로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품질 예측하고 공정 제어하는 모델이 들어간 케이스. 요거는 원재료 품질 예측이 안 되는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원재료 품질 예측. 그래서 요건 제가 이제 앞서 선형경제 또는 순환경제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고철 수거에다가 녹여서 다시 샘물 만드는 겁니다. 다시 샘물 만드는 공정인데, 말 그대로 고철이니까 다양한 고철이 섞여 들어올 거잖아요. 제일 품질이 좋은 고철은 금속 가공 공장에서 가공하면서 자르고는 그게 품질이 제일 좋고요. 딱 동일한 성분이기 때문에 제일 좋고, 제일 안 좋은 거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깨 나오는 시멘트 묻어 있는 철근, 그리고 뭐 자전거처럼 막 합금이 여러 개 막 섞여 있는 것들. 이러면은 그걸 모아서 이제 샘물을 녹이면 샘물 품질이 막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는 어떤 문제를 풀어달라고 했냐면은 들어온 자재의 성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 전기를 가지고 녹일 때 넉넉하게 녹여야 된다. 그래서 요걸 지금 딱 녹았다는 시점을 좀 맞출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여기에 요구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푸냐면은 이전 상태, 그 앞 상태, 그 앞에 상태를 계속 AI가 트래킹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대충 할까 하잖아요, 조업이. 그러면 이제 그때의 상태와 투입되는 전력 에너지 비용도 여러 가지 변수들을 AI가 쭉 학습해가지고 다음 판에서 이제 자재가 들어오면은 무게는 딱 넣어서 측정하니까 얘의 성분을 추정해 주는 거예요, AI가 예측. 그래서 이제 그 성분을 알 수 있으면은 어느 정도 조업을 하면은 충분하게 썸물이 다 녹았다를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맞춰주는. 그래서 품질을 잘 모르지만은 AI가 예측을 해서 조업이 최적화될 수도 해드리는 그런 케이스 이런 거고요. 이거는 시멘트 쪽인데 시멘트 쪽도 품질 이슈와 상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재료의 품질 이슈는 정확하게는 원료가 아니고 연료에 대한 품질 이슈가 정확한 연료. 그래서 그 시멘트 공정하고 철강 공정이 CO2 발생이 1입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이런 공정이 이제 화학 반응, 물리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서 그러는데, 쇠는 이제 산화철, 철광석이 산화철이죠. FE에 산소가 붙어 있는 산화철인데, 화학 시간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 산소는 마이너스니까, 철은 플러스 상파니까는 Fe2O3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C를 집어넣어 가지고 CO2를 만들면서 O를 떼내면은 FE도 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CO가 CO2가 나옵니다. 이산화탄소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열을 줘서 녹여야 되기 때문에 열원으로서의 유연탄을 빼서 이제 CO2 많이 나오는 거고, 시멘트 공정 같은 경우에는 CaCO3이기 때문에 CA하고 C하고 O하고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O를 떼내야 CaO를 만들어서 이제 쓸 수 있는 거군요. 정확한 CO2를 떼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탈탄성 반응 자체에서, 그러니까 공정 특성의 CO2가 나온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철강은 C를 집어넣어서 CO2로 떼는 대신에 H를 집어넣어서 H2로 떼내면 안 되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시멘트는 물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어서 공정은 손을 못 대고 연료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가 이제 업계에서 접근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분리수거 해주는 폐플라스틱, 폐비닐 이런 거 이제 가져다가 같이 떼옵니다. 그러면 이제 유연탄보다는 CO2가 좀 적게 나오는데, 이제 이슈가 뭐가 있냐면은 석회석 1톤을 가열할 때에 얼마 정도 열량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는 물리학적으로 수식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분비이 조금 흔들리긴 하겠지만, 근데 그러면은 유연탄도 단위 무게당 열량이 있으니 그것도 조금 분포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충 계산해가지고 넣고 갭만 조금 조정해주면 되는데, 이 분리수거해 주셔서 들어오는 이 폐플라스틱, 폐비닐이 열량 분포가 너무 큰 거예요. 이렇게 막 들쑥날쑥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다가 이물질이 들어갔고 물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제어가 너무 어려워서
여기 고객 요청사항은 들어오는 연료의 열량 분포를 전혀 모르는데 온도 안정화를 해주세요.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트에 보면은 가운데 좀 색깔 진한 거, 좌우측이 사람이 운전하는 거, 가운데는 AI 제어기를 켜서 운전하는 거. 그럼 이제 확 안정화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측정되지 않는 연료의 열량 분포의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도 AI가 어떻게 모델을 만들어서 잘 지어하느냐, 뭐 이런 사례가 되겠고요. 요거는 그 유리 용해로인데요. 여러분도 이제 먹는 음료수의 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정 상태의 피드백 루프가 아주 긴 케이스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동그라만 요번에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게 여러분 욕조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물 넣고 밑에서 물 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유리의 원료가 되는 모래나 뭐 규소나 실리콘 이런 거 집어넣고 녹여서 이제 유리를 만들고, 그런 이제 순수 자연에서 채취한 거, 그리고 우리 분리수거해주는 병 같은 경우에 상태 좋은 거는 씻어서 쓰고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깨서 씁니다. 폐유리, 그러니까 파유리가 정확히 파유리. 같이 섞어서 넣다 보니 넣는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원료의 품질이 계속 변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집어넣는 열량을 조정을 다이내믹하게 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그 구성품을 정확히 이제 조성비를 못 맞추니까 열량을 넣고 녹여가면서 나오는 유리물의 온도를 보면서 이제 피드백 제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유리물이 쭉 흘러내려가면은 병을 쭉 만들면은 온도가 낮으면 병의 형성이 잘 안 되니까 이제 병 만드는 쪽에서는 온도 너무 낮다, 좀 올려주세요라고 이제 요청하면은 이제 녹이는 부서에서는 가스를 더 태워서 열을 올릴 거잖아요, 그죠? 문제가 그러면은 다시 열이 쭉 전달돼서 내려가는데 한 6시간 이상 걸립니다. 피드백 루프가 되게 긴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제어를 쓸 수가 없어서 기존에는 넉넉하게 녹인 거죠, 가스를. 그러니까 한쪽 부서는 품질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고, 한쪽 부서는 에너지 너무 많이 쓴다. 이거 분명히 느낌적 느낌으로 낭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우리도 말은 못하겠지만 낭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요거 이제 풀어달라고 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AI로 공정 상태를 계속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럼 변동성은 외기 조건하고 원료가 들어가는 그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AI가 잘 모델로서 미래 상태 예측을 하고 하면은 지금 미리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쭉 올라갈 것 같이 예상되면 미리 조금 꺾고, 떨어질 것 같이 예상되면 미리 조금 끄집 올리고, 그래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스테이블하게 가도록 맞춰주는. 사람이 하면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게. 예. 그래서 이거 AI로 잘해주는 케이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석유화학 쪽인데요. 석유화학도 유사하게 품질 예측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도 온라인 계측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뒤에 흘러가서 샘플 채취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샘플 채취도 자주 안 합니다. 뭐 8시간에 한 번, 12시간에 한 번, 24시간에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사이에 이제 공정 헌팅이 되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정확하게는 뭘 만들어준다면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알고 싶어하는 측정값인데, 물리적으로 그런 계측기는 없는데 AI로 실제로 물리적인 계측기인 것처럼 AI가 측정 결과를 내놓는 센서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이걸 그런 정료화학 공정에서는 소프트 센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 센서를 가지고 기존의 제어기에다 연결해 쓰는 거죠. 기존 제어기는 그 구성대로 있어도 AI가 예측한 값이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점도 좀 풀어드리는 거죠. 올라?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면은 주로 이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되냐면은, 오늘 AI 기술 자체를 말씀드리는 시간 아니니까,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은 아니시더라도 알고 있는 상식은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고 학습을 하면은 AI 모델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 그걸 쓴다고 하더라,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어떤 이제 가정이 좀 빠져 있냐면은 충분히 많은 데이터와 충분히 정확한 데이터라는 가정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이 충분히 많기도 쉽지 않고 충분히 정확하게 쉽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노이즈 말씀드렸잖아요. 관측 노이즈도 있고 사람이 작업한 기록이기 때문에 사람이 변동성이 있어서 똑같은 사람도 술 먹은 날과 술 먹지 않은 날에 오퍼레이션이 다르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AI 모델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실제 물리적인 정보들, 그런 지식들 이렇게 좀 같이 포함돼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가지고
AI 모델이 잘 만들어지면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교육 때 쓰실 수 있게 미리 예측도 해드리고 어떤 지표를 어떻게 바꾸면 된다 뭐 이런 것도 쭉 설명드리면서 교육들이 쓸 수 있도록 이제 딜리버리를 해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제가 사업비에 제조업이 어려운 이슈들 하면서 어떻게 그런 문제점들을 푸는가 좀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뭐 시간이 오늘 30분이 길지 않아서 기술적으로 깊게는 설명 못 드렸고 아마 각자 하시는 이제 일들이 있으실 테니 우리 공정에 딱 맞는 것도 있고 저는 구조는 비슷한데 좀 다른데 혹시나 될까요? 뭐 이런 것도 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 위에 QR코드 좀 달아놨으니까 사진 찍으셔가지고 아마 문의하시면은 아마 저희 직원들이나 또는 제가 여러분들 공정에 AI 도입해서 어떻게 좀 더 최적으로 운전해 주실 거냐 이런 것도 아마 좀 제안도 해드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